서울의 가장 낡고 허름한 동네, 개미집처럼 다닥다닥 붙은 낡은 주택들 사이로 새벽의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다. 그 빛은 좁은 골목길을 지나 낡은 연립주택 2층, 김서연과 박순자 할머니가 사는 작은 방의 창문을 간신히 통과했다. 방 안은 가난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신기할 정도로 정갈하고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다. 마치 두 사람이 서로에게 뿜어내는 온기가 방 안의 공기를 데우는 것 같았다. 박순자 할머니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작은 공간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평생을 청소 노동자로 살아온 그녀의 손은 거칠고 마디가 굵었지만 손녀 서연을 위해 밥을 짓는 손길은 더없이 섬세하고 다정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에 구수한 냄새가 작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서연은 그런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잠에서 깼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 인기척 없이 일어나 낡은 책상 앞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그녀의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헌책방에서 구매한 낡은 법학 서적과 경제학 원론, 그리고 도서관에서 빌린 최신 기업 경영 분석 보고서들이 빼곡했다. 그녀의 소박한 외모와는 어울리지 않는 전문 서적들이었다. 아가, 일어났니? 어서 와서 아침 먹어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책을 조용히 덮고 할머니에게 다가가 앉았다. 밥상 위에는 쌀밥 한 공기와 된장찌개, 그리고 소박한 나물 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지만 서연에게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값진 식사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며 따뜻한 아침 식사를 시작했다. 할머니, 오늘부터는 일 나가지 마세요. 제가 아르바이트 시간 더 늘려서 생활비는 충분히 벌 수 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얼마 전 은퇴한 할머니가 이웃의 소개로 JH그룹의 자회사가 관리하는 신축 빌딩의 임시 청소 일을 다시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평생 고생한 할머니를 더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다. 박순자 할머니는 손녀의 말에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아직은 몸이 거뜬해. 그리고 집에만 있으면 뭐 하겠니? 사람들 만나고 몸도 좀 움직여야 건강한 법이야. 우리 서연이 공부하는데 방해되지 않게 할머니가 조금이라도 보태야지. 할머니의 눈에는 손녀에 대한 깊은 사랑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었다. 할머니의 자존심이자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대신 그녀는 할머니의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힘드시면 바로 그만두셔야 해요. 약속하세요. 그녀의 다짐을 받아낸 후에야 서연은 조금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그날 오후 서연은 대학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틈틈이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논문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거대하고 복잡한 자본주의 사회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고 언젠가 할머니를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힘을 기르기 위해 필사적으로 공부하고 있었다. JH그룹, 한국 재계 서열 최상위에 있는 거대 기업의 이름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그때였다. 그녀의 낡은 휴대폰이 요란한 진동과 함께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불길한 예감이 서연의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했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자 다급한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박순자 씨, 보호자분 되시나요? 지금 환자분께서 저희 병원 응급실에 와 계십니다. 건물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굴러떨어지셨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서연은 잠시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는 주변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서관을 뛰쳐나왔다.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할머니에 대한 걱정과
죄책감으로 가득 찼다. 자신이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다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탓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머리에 붕대를 감고 다리에 깁스를 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로 가쁜 숨을 몰아쉬는 할머니의 모습에 서연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의사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대퇴부 골절과 뇌진탕 증세가 있어 수술과 함께 장기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막대한 병원비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서연은 할머니의 곁을 지키며 밤을 새웠다. 다음 날 그녀는 사고가 일어난 JH그룹 자회사 JH건설의 관리사무소를 찾아갔다. 할머니의 동료로부터 사고 당시 계단에 기름이 흘려져 있었고 안전등조차 제대로 켜져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명백한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이었고 당연히 산업재해로 처리되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차갑고 오만한 태도의 관리소장이었다. 그는 서연의 주장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박순자 할머니 개인의 부주의로 돌렸다. 나이 드신 분이 조심성이 없어서 일어난 사고를 왜 회사 탓으로 돌립니까?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치료비는커녕 위로금 한 푼도 줄 수 없으니 돌아가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서연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이성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반박했다.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 현장의 증언과 정황 증거들은 명백히 회사의 과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리소장은 어린 여자의 당돌한 태도에 코웃음을 쳤다. 그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법, 돈도, 백도 없는 너 같은 애가 뭘 할 수 있는데? 우리 JH그룹이 어떤 회사인 줄 알고 덤비는 거야? 시간 낭비하지 말고 얌전히 물러나는 게 좋을 거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그의 말은 협박과 다름없었다. 서연은 더 이상 그와 말을 섞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슬픔과 무력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그녀와 그녀의 할머니를 짓밟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가 될지 전혀 알지 못했다. 병원으로 돌아온 서연은 잠든 할머니의 거친 손을 잡았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할머니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세상을 그녀는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하지만 그 어떤 맹세보다도 굳게 다짐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오만한 자들에게 그들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그녀의 여린 어깨 위로 무거운 책임감이 내려앉았지만 서연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머리는 차갑게 식었고 심장은 뜨겁게 타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지혜 그리고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단순한 보상금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를 위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서연은 밤새 노트북을 켜고 JH그룹과 그 자회사들의 지배구조, 재무제표, 그리고 최근 몇 년간의 모든 소송 기록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놀라울 정도로 집중력 있게 빛났고 그녀의 손가락은 복잡한 데이터들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며 빠르게 움직였다. 어둠 속에서 한 명의 복수심에 불타는 천재 소녀가 거대한 제국을 향한 반격의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병원 복도 끝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새운 서연은 한 가지 냉혹한 현실을 깨달았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는 것을. JH그룹은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을 방패로 삼고 있을 것이고 힘없는 그녀가 외부에서 법적 투쟁을 벌이는 것은 승산 없는 싸움이었다. 그들은 시간과 돈을 무기로 그녀를 서서히 말려 죽일 것이다. 증거가 필요했다. 그들의 오만함 뒤에 숨겨진 부패와 비리의 흔적, 그 내부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말이다. 결심은 순식간에 섰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 그녀는 JH그룹의 심장부로 직접 걸어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그 거대한 성체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내 무너뜨리기 위해서였다. 그것은 무모하고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할머니의 꺾인 존엄성을 되찾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다. 그날부터 서연의 밤은 더욱 치열해졌다. 그녀는 JH그룹의 채용 공고를 샅샅이 뒤졌다. 그녀가 노린 곳은 그룹의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전략기획실이었다. 그곳이라면 그룹 전체의 사업 방향과 자금 흐름을 들여다볼 수 있을 터였다. 다행히 신입사원 정기 채용 기간과 맞물렸다. 그녀는 자신의 이력서를 새롭게 만들기 시작했다. 빈민가의 소녀 김서연이 아닌 명문대 경제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인재 김서연으로 서연은 지난 몇 년간 독학으로 쌓아 올린 지식을 총동원했다. 그녀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완벽에 가까웠다. 여러 공모전 수상 경력을 교묘하게 포장하고 대학 시절 가상으로 진행했던 기업 분석 프로젝트를 실제 경험처럼 녹여냈다. 그녀의 서류는 수천 명의 지원자들 사이에서도 단연 눈에 띄었고 기적처럼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 이제 남은 것은 직접 그들의 얼굴을 마주하는 면접뿐이었다. 면접날 서연은 낡았지만 가장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고 여의도에 위치한 JH그룹 본사 빌딩 앞에 섰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거대한 유리 건물은 그 자체로 하나의 권력이었다. 빌딩으로 들어서는 사람들의 값비싼 옷차림과 자신감 넘치는 표정 속에서 서연은 잠시 위축되었지만 이내 눈빛을 다잡았다. 그녀는 이곳에 돈이나 명예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복수를 위해 전쟁을 치르기 위해 온 것이었다. 면접은 날카로운 질문들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모든 질문의 핵심을 꿰뚫고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답변했다. 때로는 신입의 패기를, 때로는 겸손한 자세를 보이며 면접관들을 감탄시켰다. 특히 한 면접관이 던진 우리 그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신입의 시선으로 비판해보라는 압박 질문에 그녀는 막힘없이 답했다. 현재 JH그룹은 안정적인 성장을 구가하고 있지만 과도한 수직 계열화로 인해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이 경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투명 경영의 이미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그룹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녀의 답변은 대담했지만 그 안에는 회사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다. 결과는 합격이었다. 그녀는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전략기획실의 신입사원으로 발령받았다. 첫 출근 날 서연은 거대한 빌딩의 심장부로 들어섰다. 모든 것이 낯설고 차가웠다. 직원들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공기 중에는 보이지 않는 경쟁심과 긴장감이 맴돌았다. 이곳은 그녀가 살아온 따뜻한 골목길과는 전혀 다른 냉혹한 정글이었다. 서연이 배치된 곳은 전략기획 3팀이었다. 팀장은 그녀를 팀원들에게 간단히 소개했고 팀원들은 무심한 눈길로 그녀를 한번 훑어볼 뿐이었다. 그때 복도를 지나가던 한 남자가 팀 사무실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었다. 그는 값비싼 명품 시계와 최고급 원단으로 만든 수트를 입고 있었으며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바로 부회장 한상진의 아들 한민준 상무였다. 어이, 박 팀장. 이번에 들어온 신입인가? 이력서 보니 별 볼 일 없는 지방대 출신이던데 요즘 우리 회사 사람 아무나 막 뽑나? 한민주는 서연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말했다. 그의 말에 사무실의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다. 박 팀장은 어색하게 웃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한민주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책상으로 다가와 그녀의 이름을 비웃듯 읊조렸다. 김서연, 이름 한번 촌스럽군. 내 눈에 띄지 않게 쥐 죽은 듯이 지내는 게 좋을 거야. 괜히 어설프게 나대다가 잘리지 말고. 그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서연을 쳐다본 뒤 그대로 사무실을 나갔다. 서연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그날 이후 서연에게 주어진 업무는 잡무에 가까웠다. 과거 프로젝트 보고서를 정리하고 회의 자료를 복사하는 단순한 일들이었다. 다른 신입사원이라면 불평을 터뜨렸을 테지만 서연에게는 이 모든 것이 기회였다. 그녀는 모든 문서의 내용을 스펀지처럼 흡수했다. 프로젝트명, 담당자, 결제 라인, 자금의 흐름까지. 그녀는 회사의 모든 것을 머릿속에 그리기 시작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서류 더미와 씨름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 되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독한 신입사원으로 보였겠지만 그녀는 거대한 성의 지도를 그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수많은 서류들 속에서 할머니가 사고를 당했던 빌딩 건설 프로젝트의 최종 보고서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보고서의 결제 라인 가장 위에 찍힌 이름, 부회장 한상진을 보게 되었다.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모든 조각들이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안전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침입자가 아니었다. 호랑이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기회를 노리는 사냥꾼이었다. 거대한 JH그룹의 심장부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녀의 조용하고도 치밀한 복수가 막 시작되고 있었다. 서연의 책상은 거대한 정보의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작은 섬과 같았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할머니가 사고를 당한 스타팰리스 타워 건설 프로젝트의 모든 자료를 파고들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와 복잡한 회계 장부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첫 번째 균열을 발견했다. 특정 자재 납품업체와의 거래 내역이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져 있었고 지급된 대금의 일부가 유령회사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니라 명백한 횡령의 증거였다. 서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그 유령회사의 이름을 단서로 지난 5년간 한상진 부회장이 총괄했던 다른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추적했다. 놀랍게도 그 유령회사는 여러 프로젝트의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하나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일회성 비리가 아닌 거대하고 조직적인 자금 세탁 시스템이었다. 안전 비용을 삭감하고 저급 자재를 사용하여 부풀린 공사비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다. 할머니의 사고는 그저 재수 없는 사건이 아니었다. 그들의 탐욕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였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서연의 분노는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 거대한 악에 대한 의분으로 타올랐다. 그녀는 반드시 이 부패의 고리를 자신의 손으로 끊어내겠다고 다시 한번 굳게 맹세했다.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서는 그녀의 현재 직급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핵심 재무 데이터가 필요했다. 무리하게 접근하려다가는 꼬리가 밟힐 것이 뻔했다. 서연은 정면 돌파 대신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머리를 쓰기로 했다. 그녀는 며칠 밤을 새워
신규 프로젝트의 부서 간 예산 책정 효율화 방안에 대한 분석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완벽했다. 신입사원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날카로운 분석과 혁신적인 제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목적은 보고서 말미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비교 데이터로 그녀가 조사하던 과거 프로젝트들의 세부 재무 자료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덧붙인 것이다. 그것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지극히 합리적인 요청이었다. 박 팀장은 서연의 보고서를 읽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이 감당할 수준의 보고서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고민 끝에 부서장을 거쳐 그룹의 핵심 브레인들이 모인 그룹 전략총괄실의 최진혁 이사에게 보고서를 전달했다. 최 이사는 한상훈 회장의 신임이 두터운 인물로 한상진 부회장의 세력을 경계하며 회장에게 충성을 다하는 인물이었다. 최 이사는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내려갔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순식간에 보고서의 비범함과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간파했다. 신입사원이 그룹의 재무 구조를 꿰뚫고 핵심 데이터에 접근하려는 시도. 그는 흥미와 함께 경계심을 느꼈다. 대체 어떤 신입이기에 이런 대담한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비서를 통해 김서연을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회장 비서실과 나란히 위치한 30층의 이사 사무실은 서연이 일하는 부서와는 공기부터 달랐다. 숨막히는 정적과 보이지 않는 권위가 그녀를 짓눌렀다. 최 이사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김서연 씨, 안께. 자네가 쓴 보고서 아주 인상 깊게 읽었네. 그의 칭찬에도 서연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담담하게 고개를 숙였다. 과찬이십니다, 이사님.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최 이사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보고서의 논리를 증명하기 위해 꽤나 민감한 자료를 요청했던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예리함이 숨어 있었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 이 순간의 대답 하나로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었다. 그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준비한 대로 답했다. 제가 제안한 모델의 실효성을 정확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가장 변동성이 컸던 과거 대형 프로젝트들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떠한 사적인 의도도 없습니다, 이사님.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눈빛은 투명했다. 최 이사는 한동안 말없이 서연을 응시했다. 그는 노련한 전략가였다. 그녀의 대답이 완벽한 모범 답안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녀가 무언가 거대한 비밀을 감추고 있다는 직감도 들었다. 그는 이 신입사원이 위험한 인물이거나 혹은 그룹을 바꿀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위험한 도박을 해보기로 결심했다. 좋아. 자네의 열정과 능력을 높이 사지. 요청한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을 특별히 허가해주겠네. 대신 이 일은 박 팀장도 모르게 나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하게. 자네의 능력을 어디까지 증명할 수 있을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어. 최 이사의 말은 허락이자 시험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판을 깔아주고 그녀가 그 위에서 어떻게 춤을 추는지 지켜보기로 한 것이다. 사무실을 나온 서연은 가늘게 떨리는 손을 꽉 쥐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한편으로는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는 가장 큰 관문을 통과했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제국의 심장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열쇠가 쥐어졌다. 하지만 동시에 최 이사라는 거대한 감시자의 시선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녀의 외로운 싸움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병원에서 할머니 곁을 지켰다.
회사의 치열한 암투와는 단절된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고요한 시간이었다. 할머니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고 정신도 점차 또렷해지고 있었다. 서연은 할머니를 위해 집에서 가져온 낡은 보따리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할머니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보따리 가장 깊은 곳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비단 보자기에 곱게 쌓인 작은 상자가 있었다. 서연아, 이제는 너에게 이걸 보여줘야 할 것 같구나. 박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서연의 손을 잡고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세월의 흔적으로 빛이 바래긴 했지만 여전히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작은 비단 강보와 은은하게 빛나는 작은 펜던트가 들어있었다. 그들의 가난한 살림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건들이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강보를 만져보았다. 손끝에 닿는 감촉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러웠다. 펜던트는 백금으로 만들어진 듯 정교했고 중앙에는 나무와 별이 결합된 듯한 독특한 문양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다. 할머니, 이건 서연의 물음에 할머니의 눈에는 이내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서연의 손을 더욱 굳게 잡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20해 전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밤이었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과거의 기억을 더듬고 있었다. 새벽에 폐지를 주우러 나갔다가 버스 정류장 의자 밑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어. 가보니 갓난아기인 네가 바로 이 강보에 쌓여 울고 있었단다. 손에는 이 펜던트를 꼭 쥐고 있었고 할머니는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는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서연을 안고 곧장 경찰서로 달려갔다고 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아기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고아원으로 보내질 위기에 처하자 할머니는 차마 서연을 보낼 수가 없었다. 평생 혼자 외롭게 살아온 그녀에게 서연은 하늘이 내려준 선물 같았다. 그녀는 결국 서연을 자신의 호적에 올리고 제 목숨보다 더 귀한 손녀로 키우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펜던트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순간 아주 희미하고 조각난 영상이 그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빗소리, 흐릿한 자동차의 불빛, 눈물로 얼룩진 어떤 여인의 얼굴, 그리고 어렴풋이 들려오는 슬픈 자장가 소리. 그것은 꿈처럼 비현실적이었지만 가슴 한쪽이 아려올 만큼 생생한 감각이었다. 나는 누구일까? 나의 진짜 부모는 누구일까? 거대한 질문이 그녀의 존재를 뒤흔들었다. 회사를 향한 분노와 복수심은 어느새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는 정체 모를 슬픔과 혼란, 그리고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들어섰다. 그녀가 줬던 정의의 문제는 이제 그녀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문제와 뒤섞여 버렸다. 바로 그 시각 JH그룹의 회장실. 한상훈 회장은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집무실은 거대하고 화려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독과 슬픔만이 감돌았다. 그날은 바로 그가 잃어버린 딸 한지우의 실종일이었다. 20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가슴속 상처는 조금도 아물지 않았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무실 안쪽에 있는 비밀 금고를 열었다. 금고 안에는 먼지 하나 없이 관리된 작은 상자가 있었다. 상자 안에는 갓난아기의 작은 비단 신발 한 짝과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와 아름다운 아내가 방금 태어난 딸을 안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사진 속 아기의 얼굴을 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지우야, 내 딸아,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의 뇌리에는 후회와 자책감으로 가득 찬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아내의 장례식을 치르고 경황이 없던 와중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유모차에 있던 딸이 사라져 버렸다. 그는 지난 20년간 대한민국 전체를 뒤져서라도 딸을 찾으려 했지만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었다. 그의 등 뒤 벽에는 가문을 상징하는 거대한 문장이 걸려 있었다. 바로 나무와 별이 결합된 서연의 펜던트와 똑같은 문양이었다. 서연은 병원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그녀의 손에는 펜던트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할머니를 위한 복수와 자신의 과거를 찾는 여정. 이 두 가지 길은 어쩌면 하나의 길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저 멀리 보이는 JH그룹의 거대한 빌딩이 그날따라 단순한 적의 소굴이 아닌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를 품고 있는 미지의 성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이름과 인생을 되찾기 위해 싸워야만 했다. 펜던트에 새겨진 문양을 가만히 내려다보던 그녀는 자신의 운명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운명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서연의 싸움은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다. 낮에는 JH그룹 전략기획실의 유능한 신입사원으로서 최 이사가 허락한 데이터를 이용해 한상진 부회장의 비자금 흐름을 집요하게 추적했다. 밤에는 어두운 골방에 가난한 소녀 김서연으로 돌아와 자신의 손에 들린 펜던트의 문양에 담긴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두 개의 전혀 다른 목표는 기묘하게 얽혀 들어가고 있었다. 펜던트의 문양은 인터넷 검색으로는 어떠한 정보도 찾을 수 없었다. 그것은 대중에게 공개된 상징이 아니라 특정 집단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표식임이 분명했다. 서연은 직감적으로 그 단서가 JH그룹 내부에, 그것도 아주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러나 회장 일가에 대한 정보를 신입사원이 캐묻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했다. 서연은 최진혁 이사에게 또 다른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번의 주제는 창업 정신 계승을 통한 그룹의 핵심 정체성 강화 전략이었다. 그녀는 보고서에서 그룹의 역사와 창업주의 철학을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며 이를 위해 사내 역사 자료관 및 비공개 아카이브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청했다. 표면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충성스러운 제안이었다. 최 이사는 그녀의 의도를 의심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끝까지 보고 싶다는 호기심을 느꼈다. 그는 결국 감독관을 동반하는 조건으로 서연의 요청을 승인했다. 철저한 보안 속에 지켜지는 그룹 아카이브에 들어선 서연은 겉으로는 태연하게 자료를 열람했지만 그녀의 눈은 오직 단 하나의 단서, 펜던트의 문양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것을 발견했다. 낡은 흑백 사진첩 속 젊은 시절의 한상훈 회장이 그룹 창립 기념식에서 연설하는 사진이었다. 그의 뒤에 걸린 거대한 현수막에는 바로 그 나무와 별의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녀가 복수하려는 자의 형이 바로 저 문양의 주인이었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애썼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문양의 일치만으로는 부족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인 증거, 유전자 정보가 필요했다. 하지만 일개 사원이 그룹 총수인 한상훈 회장의 DNA 샘플을 어떻게 손에 넣을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그러나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밤을 새워 한상훈 회장의 모든 동선을 분석했다. 그의 공식 일정, 건강 상태, 자주 가는 장소까지. 마침내 그녀는 그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곳이 JH그룹 계열사인 한주종합병원 VIP 병동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기회는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얼마 안 되는 돈을 털어 병원 내부의 정보를 얻기 시작했다. 며칠간의 노력 끝에 그녀는 VIP 병동에서 일하는 한 어린 간호사와 연이 닿았다. 그 간호사는 부당한 대우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서연은 그녀의 정의감을 자극하며 조심스럽게 도움을 요청했다. 위험한 부탁이었지만 간호사는 결국 서연의 절박한 눈빛을 외면하지 못하고 한상훈 회장이 검진 후 마신 생수병을 몰래 빼돌려주기로 약속했다. 약속한 날 서연은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병원 근처에서 대기했다. 잠시 후 간호사로부터 성공했다는 짧은 문자가 도착했다. 서연은 약속된 장소에서 생수병을 건네받고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손에 들린 평범한 플라스틱 병은 이제 그녀의 운명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머리카락 몇 올과 함께 생수병을 사설 유전자 검사 기관에 의뢰했다. 물론 모든 것은 가명으로 이루어졌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그 시간은 그녀에게 지옥과도 같았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회사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밤에는 피를 말리는 기다림과 불안감에 시달렸다. 만약 자신의 추측이 틀렸다면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될 터였다. 마침내 결과가 도착했다. 그날 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열었다. 첨부된 검사 결과 파일을 클릭하자 복잡한 유전자 배열 데이터 아래로 마지막 결론이 나타났다. 검체 A와 검체 B는 99.99%의 확률로 친자 관계가 성립됨.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서연의 세상은 멈춰버렸다. 모니터 불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김서연, 빈민가에서 자란 고아 소녀. 그녀의 진짜 이름은 한지우였다. 그녀가 복수하려던 JH그룹은 바로 그녀의 아버지가 세운 왕국이었다. 충격적인 진실은 기쁨이나 안도감이 아닌 거대한 두려움과 혼란으로 그녀를 덮쳤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진실은 그녀를 구원할 동아줄이 아니라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서연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깊은 혼란에 빠졌다. 이 엄청난 진실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작정 한상훈 회장을 찾아가 모든 것을 밝히는 것은 너무나 위험했다. 그가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존재가 알려지는 순간 20년 전 자신을 버렸을지도 모르는 적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게 될 터였다. 고민 끝에 서연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그녀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교두보가 필요했다. 바로 최진혁 이사였다. 그는 한상훈 회장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인물이자 한상진 부회장 세력을 견제하는 유일한 방패막이었다. 서연은 그를 통해야만 안전하게 회장에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그녀는 위험한 도박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서연은 대포폰을 이용해 최 이사에게 익명의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에는 어떤 설명도 없었다. 오직 그녀의 펜던트를 찍은 사진 한 장과 회장님이 잃어버린 따님, 살아있습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라는 짧은 문장뿐이었다. 그녀는 최 이사라면 이 메시지의 무게를 즉시 알아차리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메시지를 확인한 최 이사는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의 눈이 펜던트 사진에 밝혔다. 그것은 한상훈 회장이 20년간 애타게 찾아 헤맨 딸 한지우 양의 유일한 유품과 똑같은 문양이었다. 지난 20년간 수많은 사기꾼들이 나타났지만
이토록 정확한 증거를 들고 나타난 자는 없었다. 그는 순간 김서연이라는 비범한 신입사원을 떠올렸고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섬광처럼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최 이사는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곧장 회장실로 향했다. 그의 비장한 표정에 한상훈 회장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최 이사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태블릿 PC 화면을 회장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을 본 한 회장의 얼굴은 처음에는 냉소적이었지만 펜던트 사진을 확대해 본 순간 그의 표정은 경악으로 변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며칠 후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상훈 회장의 개인 별장에서 극비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서연은 최 이사의 안내를 받아 별장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듯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넓은 서재안 벽난로 앞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인 JH그룹의 총수이자 그녀의 아버지인 한상훈 회장이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한상훈 회장은 서연의 얼굴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의 모습을 보았다. 서연은 거대한 권력자 이전에 깊은 슬픔과 외로움을 간직한 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펜던트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자기 증명이었다. 한상훈 회장은 검사 결과지를 확인한 후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서연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우야, 내 딸 지우가 맞구나. 20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름이었다. 서연 역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아버지라는 낯선 단어가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감격적인 재회는 그러나 길지 않았다. 서연이 박순자 할머니의 사고와 한상진 부회장의 비리에 대해 털어놓는 순간 서재 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한상훈 회장의 얼굴에서 모든 온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살기가 서렸다. 자신의 친동생이 딸을 잃게 만든 비극의 원흉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진실과 마주한 것이다. 그는 즉시 상황을 판단했다. 지금 서연의 존재가 알려진다면 한상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를 해치려 할 것이다. 20년 전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기쁨의 재회는 뒤로 미뤄야 했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지우야, 지금은 때가 아니다. 너의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 너는 놈들의 표적이 될 것이다. 그의 눈빛은 비장했다. 그는 이제 슬픔에 잠긴 아버지가 아닌 거대한 제국의 왕으로 돌아와 있었다. 지금처럼 김서연으로 살아라. 하지만 더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의 방패이자 칼이 되어주겠다. 최 이사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 내 손으로 직접 저 썩어빠진 암 덩어리를 도려내거라. 먹잇감은 이제 사냥꾼이 되었다. 한상훈 회장은 서연에게 복수의 판을 깔아주고 그녀가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로 결정했다. 그것이 딸을 지키고 자신의 회사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복수를 꿈꾸는 가난한 소녀가 아니었다. 왕국의 힘을 등에 업고 반역자를 처단할 왕녀가 된 것이다. 별장을 나서는 서연의 발걸음은 이전과 달랐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혼란 대신 차가운 결의와 확신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 아버지를 찾았다. 하지만 완전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피비린내 나는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했다. 그녀의 조용했던 복수는 이제 JH그룹의 왕위 계승권을 건 거대한 전쟁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서연의 존재는 한상진 부회장에게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최진혁 이사의 비호 아래
일개 신입사원이 그룹의 민감한 정보에 너무 깊이 접근하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해서 올라왔다. 그의 아들 한민준 역시 사사건건 자신에게 굽히지 않는 서연의 당돌한 태도에 분노를 터뜨렸다. 한상진과 그의 아내 윤수인은 그녀가 단순한 신입사원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들 부부는 서연을 경쟁사나 혹은 한상훈 회장이 직접 심어놓은 첩자일 것이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를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첫 번째 공격은 그녀의 능력을 짓밟아버리는 것이었다. 한민주는 일부러 도저히 불가능한 기한과 과제를 서연에게 던져주었다. 공개적으로 그녀에게 망신을 주고 무능력한 사원으로 낙인 찍으려는 속셈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서연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한상훈 회장이 비밀리에 붙여준 외부 전문가 팀의 지원을 받으며 그녀는 밤을 새워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불가능해 보였던 보고서는 다음 날 아침 보란 듯이 한민준의 책상 위에 올라가 있었다. 그는 경악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고 서연에 대한 의심은 더욱 깊어만 갔다. 업무 능력으로 그녀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들의 다음 수는 더욱 교활하고 비열했다. 부회장의 아내 윤수희가 직접 나섰다. 그녀는 사내에 은밀하게 서연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서연이 최 이사에게 몸 로비를 해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등, 그녀가 산업 스파이라는 등 인신공격에 가까운 뜬소문들이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서연은 순식간에 회사 내에서 고립되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피했고 복도를 지날 때마다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을 견뎌야 했다. 거대한 조직 안에서 혼자가 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지만 서연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임무에만 집중했고 그녀의 그런 태도는 오히려 적들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결국 그들은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서연을 회사에서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범죄의 덫을 놓기로 한 것이다. 한상진은 외부 해커를 고용해 서연의 컴퓨터에서 경쟁사로 기밀 정보를 유출한 것처럼 조작할 계획을 세웠다. 감사팀이 들이닥치고 증거가 발견되면 그녀는 해고는 물론이고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될 것이었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하지만 서연과 최 이사는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한 회장의 지원으로 서연의 모든 업무 시스템에는 최첨단 보안 및 감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들은 해킹 시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했다. 최 이사는 즉시 공격을 차단하려 했지만 서연은 그를 막았다. 오히려 덫을 역이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녀는 공격을 그대로 허용하되 그 출처를 역추적했다. 모든 것은 서연의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해커는 서연의 컴퓨터에 가짜 증거를 심고 기밀 자료를 외부로 전송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다. 그들이 추적한 공격의 근원지는 바로 한민준 상무팀의 한 고위 간부 컴퓨터였다. 모든 지시가 어디서부터 내려왔는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다음 날 익명의 제보를 받은 감사팀이 서연의 자리를 급습했다. 한민주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그 광경을 지켜봤다. 그러나 몇 시간 뒤 감사팀은 서연의 혐의를 벗겨주었다. 외부 해커가 그녀의 IP를 도용해버린 정교한 공격이었으며 서연 역시 피해자라는 결론이었다. 함정은 실패로 돌아갔고 한상진은 분노했지만 자신들에게 증거가 남지 않았다고 확신했다. 그날 밤 한상훈 회장이 마련해준 비밀 사무실, 서연은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서 있었다. 스크린에는 한상진의 비자금 네트워크가 복잡한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거미줄에 기밀 유출 조작 시도라는 이름의 새로운 연결고리가 추가되었다. 그 고리는 선명하게 한민준의 팀을 가리키고 있었다. 놈들이 점점 초조해지고 있군.
옆에 서 있던 최 이사가 말했다. 서연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더 이상 공격을 피하기만 하는 먹잇감이 아니었다. 적의 칼날을 되받아쳐 그들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좋은 현상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쥐는 실수를 저지르기 마련이니까요. 사냥꾼은 이제 자신만의 덫을 놓기 시작했다. 서연은 더 이상 외로운 늑대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뜻을 함께하는 충성스러운 동맹군이 생기기 시작했다. 최진혁 이사는 한상진 부회장의 전횡 때문에 밀려났지만 능력이 출중한 부장급 인사들을 비밀리에 포섭했다. 그들은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서연이 제시한 명백한 비리 증거들 앞에서 분노했고 기꺼이 그녀의 비밀팀에 합류했다. 그들은 잃어버렸던 정의를 되찾기 위해 기꺼이 칼을 잡았다. 동시에 서연은 한상훈 회장이 지원해준 자금을 이용해 회사 외부의 피해자들을 찾아 나섰다. 한상진의 교묘한 계략에 회사를 빼앗긴 중소기업 사장, 내부 고발을 시도하다 억울하게 해고된 전직 직원 등 서연은 그들을 직접 만나 위로하고 그들의 싸움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겠다 약속했다. 그녀의 진심에 감동한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결정적인 증거 자료들을 기꺼이 내어주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20년 전 자신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푸는 것이었다. 서연과 최 이사팀은 20년 전 서연의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퇴직 형사를 찾아냈다. 그는 당시 사건이 석연치 않게 종결된 것에 대해 항상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그의 도움으로 당시의 기록을 재검토하던 중 그들은 서연이 태어났던 병원의 간호사 명단을 확보했다. 끈질긴 추적 끝에 그들은 당시 신생아실에 근무했던 한 은퇴한 간호사와 연락이 닿았다. 그녀는 처음에는 입을 열기 두려워했지만 신변 보호 약속과 서연의 간절한 설득에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녀는 20년 전 부회장의 아내인 윤수희가 갓 퇴원한 아기 한지유의 행방에 대해 묻고 의심스러운 남자와 비밀리에 접촉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마침내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이제 모든 증거는 손안에 들어왔다. 횡령과 배임, 자금 세탁, 그리고 납치, 교사 혐의까지. 문제는 이 무기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뜨리느냐였다. 그들이 선택한 무대는 바로 며칠 앞으로 다가온 정기주주총회였다. 그곳은 모든 언론과 주주들이 지켜보는 공개된 장소이자 한상진의 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비밀 사무실은 거대한 전쟁 상황실로 변했다. 팀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주총회 발표 자료를 만들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며 모든 시나리오를 점검했다. 그들은 한상진 측의 모든 반격과 음모를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까지 완벽하게 수립했다. 또한 믿을 수 있는 언론인에게 익명으로 JH그룹 경영진 내부 갈등에 대한 작은 팁을 흘려 판을 미리 데워놓았다. 주주총회가 다가올수록 회사 내의 공기는 극도로 날카로워졌다. 무언가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음을 모두가 직감했다. 한상진은 보이지 않는 위협에 초조해하며 아랫사람들을 닥달했지만 아무것도 잡아내지 못했다. 그는 어느 날 회사 로비에서 서연과 마주치자 그녀에게 다가와 경고했다. 분수도 모르는 하룻강아지군. 그러다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걸 명심해라. 서연은 그의 협박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한상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하지만 다치는 건 제가 아닐 겁니다. 그녀의 서늘한 눈빛에 한상진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저 어린 계집의 눈에서 자신에 대한 서늘한 경멸과 확신을 잃고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주주총회 전날 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비밀 사무실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JH그룹 새로운 미래를 위한 재언이라는 제목의 발표 자료 첫 페이지만이 떠 있었다.
서연은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며 자신의 손에 들린 칼의 무게를 실감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끝이 마침내 내일 밝아올 터였다. 옆에 서 있던 최 이사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물은 던져졌네. 이제 월척을 낚을 시간이야.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내일 그녀는 가난한 고아 소녀 김서연의 껍질을 벗고 이 거대한 제국의 정당한 계승자 한지유로서 원수들의 심장 한가운데 칼을 꽂을 것이다. 전쟁의 서막이 끝나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JH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그랜드홀은 시작 전부터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최근 그룹을 둘러싼 불미스러운 소문들 때문에 수많은 주주와 언론, 재계 관계자들이 홀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의장석에 앉은 한상훈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고 그 맞은편에 한상진 부회장은 자신의 세력을 믿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주주총회는 한상진 측 이사들의 발언으로 시작되었다. 그들은 교묘하게 한상훈 회장의 경영 실책을 비판하며 그룹의 미래를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만들어갔다. 한 회장은 묵묵히 그들의 공격을 들으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한상진 부회장이 긴급 동의안을 상정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한 회장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이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우리 그룹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특별 감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의 장엄한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이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단상 옆에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걸어 나왔다. 바로 전략기획실의 신입사원 김서연이었다. 홀 여기저기서 의아함과 조롱 섞인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다. 한상진과 한민주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저 하찮은 계집이 대체 왜 저기에 서 있단 말인가. 서연은 그러나 조금의 동요도 없이 단상에 서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힘이 있었다. 첫 번째 화면에는 수십 개의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간 비자금 흐름도가 명확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녀는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냉정하게 공개했다. 한상진의 목소리가 담긴 비밀 녹취 파일, 피해자들의 눈물 어린 영상 증언, 그리고 한민준이 자신에게 덮어 씌우려 했던 기밀 유출 조작 사건의 전말을 담은 해킹 기록까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증거들이 스크린을 채울 때마다 홀은 거대한 충격과 분노로 술렁였다. 거짓말, 전부 조작이야. 한상진이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성난 주주들의 함성에 묻혀버렸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스크린에 낡은 펜던트 사진 하나를 띄웠다. 그리고 자신의 목에 걸고 있던 펜던트를 풀어높이 들어 보였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20년 전 한 아이를 사라지게 만든 탐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한상훈 회장이 비통한 표정으로 다시 단상에 섰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20년 전 잃어버린 딸 한지유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크린에 유전자 검사 결과서를 띄웠다. 친자 관계 확률 99.99%.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한 회장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외쳤다. 이 용감한 직원은 제게 단순한 직원이 아닙니다. 바로 제가 20년간 찾아 헤맨 제 딸 한지유입니다. JH그룹의 유일하고 정당한 상속자입니다. 그 선언이 홀을 강타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했다. 충격, 경악, 그리고 전율. 모든 감정이 뒤섞인 정적이 흘렀다. 한상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은 한상진은 마침내 미쳐버렸다.
이 모든 건 내 것이었어야 해.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한상훈 회장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아들 한민준 역시 이성을 잃고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 발악은 이미 예측된 것이었다. 행사장 곳곳에 배치되어 있던 사복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그들을 제압했다. 바로 그때 행사장 뒷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그대로 한상진과 한민준 그리고 객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보며 실신 직전에 이른 윤수희까지 연행하기 시작했다.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재벌 일가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수갑을 차고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왕국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서연은 아니 이제는 한지우는 아버지의 곁에 서 있었다. 혼란에 모든 사람들이 기립하여 그녀와 한 회장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며 부녀의 모습을 비췄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지 않았다.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이름과 삶을 되찾은 것이다. 그녀는 승리자로서 정의를 바로 세운 지도자로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주주총회의 폭풍은 대한민국 전체를 강타했다. JH 그룹 일가의 추악한 진실은 연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한상진 부회장 일가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는 명백한 증거 앞에 낱낱이 드러났고 결국 수십 년에 걸친 중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사라졌다. 그들의 탐욕이 쌓아 올린 바벨탑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혼란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상훈 회장과 그의 딸 공식적으로 부사장 직위에 오른 한지우 서연는 신속하고 과감한 개혁을 단행했다. 부패에 연루된 모든 임원들은 가차없이 해고되었고 그 자리는 최진혁 이사를 비롯한 충성스럽고 능력 있는 인재들로 채워졌다. 지우가 과거 제안했던 투명 경영 시스템이 그룹 전체에 도입되었고 JH그룹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 건강하고 강력한 기업으로 거듭났다. 지우는 이제 더 이상 복수를 꿈꾸는 어두운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비범한 능력을 그룹을 바로 세우는데 쏟아부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따뜻한 리더십은 모든 임직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사람들은 그녀가 단순히 핏줄로 자리에 오른 상속자가 아니라 JH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진정한 리더임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날 지우는 박순자 할머니가 입원한 병실을 찾았다. 그녀는 할머니의 거친 손을 잡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자신의 진짜 이름,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악을 심판해야만 했던 지난 시간들을. 할머니는 모든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녀의 눈에는 충격보다 손녀에 대한 대견함과 안쓰러움이 가득했. 내게는 네가 회장님 딸이든 누구든 상관없어. 너는 그냥 내 새끼, 내 예쁜 손녀딸이야.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지우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지우는 할머니를 꽉 껴안았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었지만 그녀에게는 여전히 이 품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안식처였다. 그녀는 이제 할머니를 자신의 세상으로 모셔오기로 결심했다. 박순자 할머니가 평생 처음으로 거대한 저택의 문턱을 넘던 날, 한상훈 회장은 모든 사용인들을 물리치고 직접 현관문 앞에서 그녀를 맞이했다. 그는 자신의 딸을 살려주고 괴물 같은 세상 속에서 올바르게 키워준 은인 앞에서 깊이 허리를 숙였다. 어머님, 제 딸을 지켜주셔서, 키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곳이 어머님의 집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평생 남의 집을 청소하며 살았던 할머니와
집안일 한번 해본 적 없는 재벌 회장. 그리고 두 세계를 모두 겪은 딸.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그들은 지유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서서히 서로에게 스며들며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되어갔다. 저택의 차가운 공기는 점차 사람의 온기로 채워져 갔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JH그룹은 윤리 경영의 아이콘으로 떠오르며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다. 한지우 부사장은 재계가 가장 주목하는 차세대 리더로 당당히 자리매김했다. 그녀는 여전히 바빴지만 더 이상 어둡거나 외롭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돌아갈 집과 기다려주는 가족이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저녁, 지우는 퇴근 후 저택의 넓은 정원으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값비싼 정원수들 사이에 작은 텃밭이 생겨났고 한상훈 회장과 박순자 할머니가 흙을 만지며 옥신각신 상추를 심고 있었다. 아이고 회장님, 그렇게 심으면 다 죽는다니까요.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노인의 아이 같은 모습에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그들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흙을 만졌다. 세 사람은 함께 땀을 흘리며 작은 텃밭을 가꾸었다. 지는 석양이 그들의 모습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지우는 자신의 낳아준 아버지와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의 진정한 힘은 한지우라는 이름이나 JH그룹의 부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어둡고 좁은 골방에서 할머니에게 배운 사랑과 정직함, 그리고 김서연으로 살았던 치열한 시간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았다. 잃어버렸던 과거,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갈 미래까지도. 그녀의 완전한 새벽이 마침내 밝아오고 있었다.